안녕하세요. 국제재무관리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3주째에는 제가 수업을 하지 않았고요. 그 명절 추석이어서. 그러니까 이번 지금 4주째 수업이 우리한테는 세 번째 수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1주차 수업에서 챕터 1 배웠고, 그다음에 2주차 수업에서 이제 국제수지 관련된 챕터 2를 배웠고, 이제 3주차 수업은 쉬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3주차 수업은 우리가 휴강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 수업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수업인 챕터 3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이번 챕터 3는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그 일주일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오늘 다 못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넘어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모든 국제거래는 반드시 외환시장을 경유하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제거래는 이제 외환이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을 경유하므로 외환시장에 대한 지식은 국제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금융을 한 학기 동안 배울 예정인데,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지식은 이제 그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구조, 그리고 주요 상품,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환율 및 환율 제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챕터가 바로 이 세 번째 챕터, 외환시장과 환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환시장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나올 건데, 이제 외환시장, 쉽게 말해서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편해요. 그럼 외환이 뭐냐? 외환. 대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외국 통화 표시 청구권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말로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외국 나라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뭐 어려운 개념을 굳이 그 외국 나라 돈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 하죠. 그래서 외국 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 혹은 중국의 위안화, 뭐 일본의 엔화, 뭐 그런 것들, 뭐 유로, 파운드, 뭐 이런 것들이 외환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돈, 원화가 외환이 되는 거고 또 달러도 외환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외환과 다름없는 그런 자산들도 우리가 외환으로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 돈뿐만 아니라 돈이나 다름없는 자산들, 뭐 여러 가지 수표라든지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 해요. 우리는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는 굳이 꼭 다 우리는 그냥 쉬운 거에 대해서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외환은 그냥 외국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외환 시장은 그래서 자국 통화와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외환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화와 달러화. 내가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산다. 혹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그게 외환 시장입니다. 뭐 특정 장소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환 시장 어디 장소에 있는 시장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거래 메커니즘 및 거래 양태를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화가 교환되는 시장이 있으면 그게 공간이 어디가 됐든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그런 시장을 우리는 다 외환 시장이라고 부른다. 거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과 돈이 거래되는 시장, 돈과 돈이 거래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외환 시장이다. 자, 일반적인 금융시장이 신용수단이 주로 매매되는 시장이라면 외환 시장은 지불수단이 주로 매매되는 시장이다. 라는 게 이제 일종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잠시만요. 그 얘기는 우리는 지금 외환 시장은 돈으로 돈을 사는 시장이잖아요. 내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시장이에요. 그럼 달러
라는 것도 돈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돈이에요. 내가 파는 것도 돈, 사는 것도 돈. 돈은 지불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돈을 주고 뭐 주식을 산다든지 뭐 채권을 산다든지 이런 데가 금융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용수단이 매매되는데 여기 외환시장에서는 돈으로 돈을 사요. 그러니까 지불수단이 매매되는 시장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외환시장의 특징을 한 번씩 봅시다. 일단 범세계적 시장이어서 하나의 세계 시장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외환시장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은 한국 거래소에서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외국에서도 원거리로 주문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그 거래가 성사되는 시장은 한국 거래소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의 최종 거래가 외국에서 발생하지 못해요. 한국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달러를 사겠다. 꼭 어디 미국에 가야만 달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를 살 수 있는 시장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범세계적 시장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외환, 특정 외환, 뭐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외환의 경우에는 안 파는 것들도 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마카오 달러라든지, 마카오 달러는 마카오 아니면 중국이나 마카오, 홍콩 이런 데 아니면 잘 거래가 되지 않겠죠. 요즘 많이 되나? 자,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마카오 카지노 하는데 마카오 달러를 쓰나요? 아니면 중국 돈 쓰나? 기억이. 아, 마카오를 가보긴 여러 번 가봤는데 한 번도 카지노를 안 해봐가지고 어떤 돈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마카오는 예를 좀 잘못 들었나? 그럼 아니면 뭐 아프가니스탄의 통화라든지 하여튼 잘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통화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통화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거래가 되는 통화들,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미국의 달러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원화라도 전 세계 어딜 가도 대체로 구할 수가 있어요. 범세계적 시장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다시 아까 삼성전자 주식의 예를 들어가면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거래되는 시간이. 물론 시간 외에도 장 외 시장에서도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외환시장은 24시간 열려있다. 왜? 전 세계적 시장이라고 했을까? 런던에도, 뉴욕에도, 도쿄에도 외환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런던 시장 문 닫으면 도쿄 시장 그 시간에 문 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어딘가에는 분명히 열려있는 외환시장이 있다. 거래 시간이 모든 외환시장이 다 24시간 열려있는 건 아니지만 한쪽이 닫으면 한쪽은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딘가에는 분명히 최소한 한 개 이상 외환시장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장외 거래 시장. 외환 시장은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 뭐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전화, 컴퓨터, 통신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장외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 주식 시장과는 좀 다른 측면인 거죠. 주식 시장은 장외 거래도 있지만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장 내에서 거래가 되죠. 하지만 외환 시장은 딱 특정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거래하는 거예요. 아름아름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외환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의 거래소가 통합되어서 딱 있는 게 아닌 거죠.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거래소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 하나뿐이잖아요. 거기에 가야지 모든 주식들이 다 있고, 우리가 주문을 내는 거는 뭐 원격으로 주문을 내기도 하지만 최종 거래는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환시장은 그렇게 하나로 통합된 거래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가 전 세계 곳곳에 다 널려 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거래하면 그게 다 외환 거래가 된다. 그래서 다 장외 거래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로섬 시장, 외환 시장의 한 거래자가 이익을 얻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게 됨.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융 시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다 그러면은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환이라는 것들은 꾸준히 오를 수는 없어요. 한 통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외환 거래는 결국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인데 둘 중 하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수는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누구 한 명이 이익을 보면 누구 한 명 반대쪽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볼 수 있나? 그래서 맞나? 아, 네, 한 25년치를 보면은 자, 원달러 환율 이렇게 있죠. 25년 전부터 대략 90년대 말부터 2021년까지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 주식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죠. 근데 환율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US 달러의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 한 나라의 경제가 아주 망하지 않는 이상은 보면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시장, 은행과 은행 간의 대규모 거래 위주로 주로 이루어진다. 소매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은 이제 은행 간의 거래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 외환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규모예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BIS 기준이죠. 그래서 현물환, 선물환, 외환 스왑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현물환은 지금 당장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달러가 필요해서 돈 주고 달러를 사면 그게 현물환이에요. 선물환은 뭐냐면은 내가 달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혹은 뭐 1년 뒤에 나중에 달러가 필요한 경우에 근데 한 달 뒤에 달러를 그러면 한 달 뒤에 달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때 가서 내가 달러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달러를 사면 그것도 역시 현물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달 뒤에 달러를 사고 싶은데 한 달 동안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니까 나는 그 가격 변동이 싫고 그래서 미리 정해진 선물 가격으로 한 달 뒤에 달러 사는 거를 예약해 두는 거 그거를 이제 선물환이라고 불러요. 내가 한 달 뒤,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살 달러의 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 거. 그래서 지금은 약속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지나서 내가 1달러를 얼마에 사기로 할게 미리 약속만 해놓고 한 달 지나서 그 약속을 서로 이행하면 되는 거. 그게 선물환이에요. 자, 지금은 현물환이 선물환보다는 많죠.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선물환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여기 98년만 해도 현물환이 선물환의 3배, 4배 넘었죠. 보면은 거의 4배도 넘 5배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2016년 보면은 이제 3배가 채 안 되죠. 2배 조금 넘는 정도.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선물환의 비중이 늘고 현물환의 비중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외환 스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나중에 배울 텐데 외환 스왑이 제일 비중이 높네요. 뭐 역사적으로 봐도 외환 스왑은 대체로 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거래하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동시에 거래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물로는 달러를 사고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반대로 선물환으로는 내가 한 달 뒤에는 반대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그러니까 두 개의 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거를 외환 수합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현물로 1달러를 1200원에 살게. 그리고 한 달 지나서는 내가 1달러를 팔 건데 너 나한테 뭐 1180원을 줘.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선물 거래를 하나는 현물 거래, 하나는 선물 거래. 두 개의 거래를 동시에 맺으면 그거를 외환 수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의 규모를 이제 통화별로 한번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게도 중국의 위안화가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위안화 거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달러화의 비중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87%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전체 총합이 200이거든요. 200인 이유는 두 개의 통화가 서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인 거죠. 달러랑 원화가 거래되면 달러도 들어가고 원화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거래에 두 개의 통화가 잡히니까 다 합쳐서 200%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200%라고 쓴 이유는 하나의 거래를 할 때 두 개의 통화가 거래되기 때문에. 자, 그럼 미국 달러화가 87%라는 거는 뭔 소리냐? 거의 전 세계 대부분, 미국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통화들은 달러랑 교환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원화 거의 달러랑 87% 거래한다는 거죠. 뭐 영국의 파운드와 거의 87%는 달러랑 거래한다는 거예요. 이제 달러의 상대가 누가 되느냐가 나머지 얘네들인 거죠. 달러의 상대가 이제 주로 이런 애들이 된다라는 거고, 얘네들의 상대는 거의 대부분 달러다. 한 13% 제외하고 나머지 87%는 결국은 달러랑의 교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자국 통화와 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한국 기준으로는 원화와 달러화가 교환되는 시장이 외환 시장인 거고, 중국 기준으로는 중국의 위안화와 달러가 교환되는 시장이 외환 시장. 결국은 달러가,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기축 통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상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미국은 전 세계 국가랑 통화 그 거래를 다 하니까 미국은 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사실상 그 나라 통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시장이 외환 시장의 거의 87%다. 나머지 13% 뭐 우린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랑도 거래하겠죠. 일본 엔화도 거래하겠고 하겠지만 사실상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뭐 외환 시장이라 하면 그냥 달러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좀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지금 중국의 경제가 이제 미국의 경제를 거의 이제 GDP 규모 면에서는 거의 뭐 추월을 뭐 거의 사실상 앞두고 있고 중국의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중국의 위안화를 상대로 그렇게 거래하는 국가들은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 달러화를 외환이라고 간주하고 외환 거래를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의 규모를 보면 뭐 여기 뭐 공적 외환 보유액 총합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봅시다. 연간 세계 수출액하고 연간 외환 거래액을 한번 이거 두 개만 비교해 봅시다. 수출액하고 외환 거래액을 비교해 보면 수출액 6, 11, 18, 20 뭐 이런 단위인데 외환 거래 보면 300, 400, 1000 막 이렇죠. 훨씬 많죠 여기가. 수출액에 비해서 외환 거래액은 거의 한 뭐 그 몇 배인가요? 거의 한 뭐 수십 배 이상 많잖아요. 외환 거래액에 비하면 수출액이 1%,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 우리가 외환 거래를 무역에 주로 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수출하고 수입할 때 그때 외환 거래를 주로 하겠지. 저 우리가 달러 왜 필요해요? 외국 물건 사고 싶어서 달러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뭐 그 미국에 여행 가겠다. 여행 가서 돈 쓰는 거다. 수입이니까. 뭐 그런 것들. 내가 외국 물건을 사고 싶어서 달러가 필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외환 거래는 대부분 수출과 수입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 외환 거래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환 거래는 그 외의 목적으로도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지 국제 거래, 수출입에서만 사용되는 게 외환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국제 교역에서만 외환 거래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외환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환 시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외환 시장에 어떤 참가자들이 있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참가자가 이렇게 한 5개 정도 제가 써놨는데, 일단 맨 처음에 고객, 국제거래를 위해 외환 매매가 필요한 수출입업자, 뭐 국제 투자자, 뭐 환투기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환 거래가 필요한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가 달러가 필요해서 매입해야 되는 사람들. 뭐 달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뭔가를 수입할 때 그거 사야 되니까. 혹은 내가 달러를 팔고 싶을 수도 있죠.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면 달러로 내가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았어요. 달러 받았는데 한국에서 달러를 쓸 일이 없잖아요. 달러 가지고는 어디 가서 못 사 먹으니까, 이마트에서 계산 안 되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수출입업자 당연히 외환의 매매가 필요하고 달러를 사고 팔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투자하는 사람들, 내가 미국 주식 사고 싶은 사람들, 미국 주식 사려면 달러로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외환 투기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돼서 달러를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고객이에요. 달러를 사거나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그 거래를 누가 받아주느냐? 이 사람들이 받아줘요. 외국환, 사람들이래. 얘네가 받아줘요. 외국환 은행에서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객의 그 요구는 은행이 받아준다. 우리가 환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은행 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환 은행, 고객의 요구에 대응해 외환 거래를 하는 은행으로 국제자금 결제나 이동의 중개자가 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객과 은행 사이의 거래를 이제 대고객 거래라고 불러요.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래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국말로 배우니까 아무래도 단어들이 어려울 텐데, 대고객 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고객과 은행 사이의 거래가 대고객 거래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은 달러를 사거나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 거래를 받아주는 곳이 은행이에요. 여러분 환전하려면 은행 가잖아요. 그래서 고객과 은행 사이 거래를 대고객 거래라고 한다. 하지만 외환 거래, 아까 이야기했던 외환 거래,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 외환 거래액, 엄청나게 많은 외환 거래액은, 이 외환 거래의 대부분은 사실 고객과 은행 사이의 거래보다는 은행과 은행 사이의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은행끼리 사실은 외환 거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객과 은행이 하는 것보다는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를 그러면 중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얘네 둘. 외환 브로커와 외환 딜러. 얘네들이 바로 은행과 은행 사이의 거래를 이어주는 중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고객과 은행 사이의 거래를 중재해 주기도 해요. 물론. 어쨌든 외환 거래를 중재해 준 애들이 브로커와 딜러인데, 여러분들 브로커와 딜러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본 개념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개자, 그러니까 중개자라는 건 뭐냐?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가운데인 거죠. 달러를 사고 싶은 사람, 달러를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가운데 있는 사람, 얘가 중개자예요.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학생들 원룸 구하잖아요.
원룸 구할 때 원룸 그 주인한테 직접 찾아가나요? 원룸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룸 구하고 싶으면 우리 뭐 부동산에 가거나 아니면 요즘은 앱 같은 게 나와 있죠. 중개해주는 앱 같은 거 무슨 빵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부동산에 가면 그분들이 바로 중개자인 거죠. 그분들이 수요와 공급 원룸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원룸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이어주는 사람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중개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개자라고 부르는데 중개자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브로커와 딜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외환 브로커, 외환 딜러의 개념인 거죠. 브로커는 뭐냐? 만남을 주선해 주는 사람. 둘이 만나게만 해줘요. 너네 둘이 만나서 알아서 결정해 라고 하는 게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는 가격을 제시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자가 알아서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걔네 둘이 합의 봐서 가격 정하는 거고, 브로커는 얘네 둘이 만나게만 해주는 사람이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갔을 때 그 중개해주는 부동산 아주머니, 그분은 브로커인 거예요. 만나게만 해주잖아요. 그분이 당신 얼마에 파세요, 당신 얼마에 사세요 정해주는 거 아니죠.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자기들끼리 흥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브로커는 바로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 달러를 사고 싶은 사람, 달러를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달러를 12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기는 달러를 1200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브로커가 딱 봤다가, 너 1200원에 살 거야? 너는 1200원에 팔 거야? 그럼 너네 둘이 만나. 가격 이미 맞춰졌네. 너네 둘 다 원하는 가격에 서로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너네들이 만남만 내가 주선해 줄게. 그리고 거래할 때 중간에 수수료만 나한테 조금 줘 라고 하는 게 브로커예요. 외환 브로커는 일반 고객 또는 은행들끼리, 그러니까 고객과 은행 사이의 거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행과 은행 사이의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은행과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 어떤 은행이 달러를 1200원에 사고 싶어 해요. 근데 또 다른 은행이 1200원에 팔고 싶어 해. 그럼 둘 다 사는 가격, 팔는 가격이 같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니까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서로를 잘 몰라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만남을 브로커가 이어준다. 브로커가 다 보고 있다가, 얘네 얼마에 사길 원하네, 얘네 얼마에 팔길 원하네, 그럼 너네 둘이 와서 만나. 내가 만남 주선해 준 거야. 대신에 나한테 수수료만 좀 줘. 이렇게 하는 게 외환 브로커다. 그럼 딜러는 뭐냐? 딜러는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사람. 딜러는 뭐냐면, 여러분 중고차 생각하면 편한데, 중고차 사봤나요 혹시? 중고차 사러 가면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가 잔뜩 있어요. 그럼 그 중고차의 주인이 누구냐? 중고차의 주인은 보통 중고차 딜러예요. 뭐냐면 딜러들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딜러의 역할은 뭐예요? 딜러도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가 최종적으로 그걸 가질 목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고차 딜러라고 한다면은, 중고차 딜러가 하는 일은 뭐냐? 중고차를 사들여요. 막 여기저기서 사요, 싸게. 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그게 자기가 타고 다니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중고차를 자기가 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싸게 사는 사람이 딜러다라는 거예요. 외환 딜러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자기가 사요. 지금 달러가 싸다 싶을 때 사는 거예요. 사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거. 그게 이제 딜러가 하는 일이에요. 샀다가 안 팔릴 수도 있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어쨌든 딜러는 그렇게 자기가 리스크를 떠안고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 딜러예요. 하지만 딜러는 일반 고객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달러를 가질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샀다가 바로 팔아요. 딜러들은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샀다가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지, 내가 사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딜러는 샀다가 팔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을 통해서 환율 변화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외환을 매매하는 사람, 외환을 싸게 샀다 비싸게 팔고 싸게 샀다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딜러다라는 겁니다. 보통 딜러는 자금력이 큰 대형 회사나 금융기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말썽이 많은 외환 당국도 외환 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즉 중앙은행, 각 나라별로 중앙은행은 하나씩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미국에도 하나, 중국에도 하나, 다 모든 나라별로 중앙은행은 하나씩 있죠. 물론 유럽에는 나라별로 하나씩 있지 않고 유럽에는 유로화를 쓰는 국가에는 중앙은행이 없죠. 유로화는 유로화 통체, 유로화 다 합쳐서 하나의 중앙은행만 있을 뿐이니까. 그 유로의 중앙은행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있죠. 뭐 어쨌든 뭐 유로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들은 다 이제 각 그 통화별로 중앙은행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은 연준이 있고 뭐 그렇죠. 보통 페드라고 부르죠. 그 페더럴 리저브 그게 미국의 중앙은행. 자 어쨌든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자 외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는 경우, 뭐 외환 보유고가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그 중앙은행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외환 시장에서 직접 외환 거래를 하기도 하죠. 그 규모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그 외환 시장에 이제 많이 개입한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은 아니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뭐 그렇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환 시장의 거래 및 결제 시스템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외환 거래를 시간이 덜 소요되고 외환 시스템의 위험 이런 거를 이제 없애기 이제 이런 거 없이 외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스위프트와 CLS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건 여러분 알 필요까지 없어요. 스위프트는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방식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외환 거래를 하고 싶다. 난 무조건 내 은행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행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럼 은행이 송금하고 그럼 저쪽 반대쪽에서도 은행이 그걸 받아서 다시 고객한테 주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은 고객 은행 고객으로 가는 시스템이 스위프트 시스템인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은행 문 닫는 시간에는 그 영업 안 하거든요. 은행이 하루 종일 24시간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면 미국에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받고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스위프트 시스템이고 CLS 시스템은 이제 동시 결제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CLS 시스템이에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외환 시장은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효율적 시장이 됐다. 이런 CLS 시스템 이런 통신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환율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환율의 개념, 일반적 정의는 우리나라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인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려면은 외환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환율을 정의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의 개념 뭐냐? 달러가 얼마? 그게 환율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1달러는 얼마? 이거는 뭐냐? 1달러는 몇 원? 이 개념이라는 거죠. 외환을 하나의 상품, 달러라는 거를 상품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1달러가 상품. 마치 우리가 뭐 살 때 뭐 라면 한 개 몇 원? 뭐 이러잖아요. 라면 한 개 얼마? 뭐 식빵 한 개 얼마? 계란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계란, 뭐 식빵 이런 게 다 상품이잖아요. 그것처럼 1달러, 달러도 상품처럼 달러는 얼마?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게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1달러는 얼마? 이거니까.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외국 통화 한 단위의 한 가격이다. 1달러는 얼마? 1위안은 얼마? 1엔은 얼마? 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 직접 표시법. 1달러는 얼마? 이렇게 쓰는 거죠. 1달러는 1200원 이렇게 쓰는 게 직접 표시법이에요.
그래서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국내 통화 단위 수, 달러는 얼마, 1위안은 얼마, 1엔은 얼마 이렇게 쓰는 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 12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직접 표시법이라는 건 1달러는 얼마? 이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1달러가 1200원? 와, 비싸네. 1달러가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1달러가 1000원? 싸졌네? 그럼 그 얘기는 달러가 싸진 거예요. 달러가 상품이었는데 그 상품이 싸진 거예요. 달러가 싸졌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화가 비싸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원화가 올라갔다, 원화가 상승, 절상 혹은 강세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떨어졌으니까 한국 돈 떨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달러가 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환율의 하락은 원화의 기준으로 원화는 상승한 거다라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거죠. 보통 수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환율이 상승하기를 원하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다 내다 팔 때 훨씬 더 싸게 내다 팔 수 있으니까 물건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은 보통 환율의 상승을 원한다. 왜? 원화의 하락을 원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를 원하기 때문에. 1달러에 1000원일 때보다 1200원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1000원에 만들어서 그 한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서 그 싼 가격에 팔면 더 잘 팔리니까. 자, 그 다음에 간접 표시법. 이거는 이제 반대의 의미예요. 이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1원은 몇 달러 이렇게 보는 게 간접 표시법. 그러니까 직접 표시법의 반대가 간접 표시법이고, 이제 이거는 영국 또는 일부 영연방 국가에서 채택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 표시법으로 쓴다. 자, 이거는 이제 각 나라별 기준인 거고, 이제 우리가 국제 기준으로 보자면 국제적으로 아까 제일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달러라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 봤지만 달러가 87%, 거의 뭐 전 세계 대부분 통화는 달러를 상대로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거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결국 달러 상대로 많이 교환을 하니까 1달러를 기준으로 보자라는 게 유럽식 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달러는 각 나라별로 몇 파운드, 뭐 몇 유로, 몇 원, 몇 위안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유럽식 표시법. 한국 기준에서는 직접 표시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쓰는 게 유럽식 표시법이고, 그다음에 미국식 표시법은 이제 유럽식 표시법 반대, 달러를 여기다 쓰는 거. 앞에다가 다른 나라 통화를 쓰고 뒤에다 달러를 쓰는 게 미국식 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유럽식 표시법이 직접 표시, 얘가 이제 뭐 간접 표시가 되는 거고, 미국의 기준으로는 얘가 간접 표시, 얘가 직접 표시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럽식 표시법을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외환시장의 환율, 이거 2004년 기준이네요. 엄청 옛날인, 2004년이면 벌써 17년 전이네. 17년 전. 자, 차이나 위안 볼까요? 그러면은 1위안은 0.1208달러였네요. 월요일, 화요일 뭐 별 변동 없었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간접 표시법이라는 거죠. 1위안은 얼마, 몇 달러 이렇게 본 거니까. 반대로 이제 여기 per 달러 별로 커런시를 보는 거, 이게 직접 표시법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흔히 보는 거. 1달러는 얼마 이렇게 보는 거. 위안 기준으로는 8.27
위안이었네요. 1달러가. 지금은 얼마인가요? 1달러가 몇 위안인가요? 지금은 몇 위안이냐? 아이고. 달러. 중국의 위안. 지금 6.46 위안이죠. 이때는 얼마? 이때는 8.27이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2004년에는 8.27이었는데 지금 6.46.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비해서 환율이 많이 내려간 거죠. 환율이 내려갔다는 건 중국 통화 기준으로는 뭐다? 중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04년에 비해서 지금 중국 통화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여기는 8.27이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전에 네이버에서 보니까 네이버에서 1달러는 6.46 위안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아이고, 잠깐만.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2004년에 비해서 2007년까지, 2021년까지 오는 동안에 17년 동안 위안화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리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너네 통화 가치가 낮은 편이다. 더 올려라. 왜 잡고 있어? 라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잡은 적 없다. 라는 거죠. 뭐 어디 말이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긴 한데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여서.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는 1160원이었네요. 2004년에 116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지금 1달러는 한국 돈으로는 대한민국 1180원. 1180원 지금. 이때는 1160원. 이렇게 볼까요? 자, 사우스 코리아 1달러가 2004년에 17년 전에 사우스코리아 1160원, 지금은 1180원, 20원 올랐네요. 차이가 별로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았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이고, 일본이 아니고 여기 일본이 없네. 그러니까 중국은 6.4 위안. 그래서 예전에 1달러가 8 위안이었는데 이제 1달러가 6위안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달러가 싸졌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안화가 비싸졌다. 위안화가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미국이 볼 때는 아직 이것도 높은 게 아니다. 더 올려라. 6위안, 5위안 더 내려라라는 거죠. 환율을. 왜냐면 지금 이 상태니까, 지금 아직도 중국의 통화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중국 물건들이 미국에서 싸게 잘 팔린다는 거죠. 중국 통화 가치가 더 올라가서 그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수출품들의 가격이 더 올라가야지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중국 물건들이 미국에서 너무 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지금 너네가 그 환율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싸게 팔리고 있는 거 아니냐. 환율을 더 낮춰서, 즉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 제품들의 가격이 더 올라가야 정상이다. 그래야지 가격이 미국 거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중국 거를 안 살 텐데, 중국 물건들이 워낙 싸니까 사람들이 중국 거만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경상수지가 적자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우리나라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뭐였지? 우리나라 환율 변화? 이거였나요? 우리나라 환율 25년 뭘로 볼까? 네, 뭘로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보면 대체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 환율은 항상 박스권이라고 해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1100이고 여기가 1200원인데 1달러의 가치는 항상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1100에서 1200 사이. 지금 117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거의 뭐 항상 여기죠. 아까 그 책에 나온 것도, 그 파워포인트에 나온 것도 여기도 1160이었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1100과 1200 사이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달러화 가지고 이 환율 가지고 투기를 하고 싶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1100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사고, 120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팔면 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여기서 대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있었죠. 두 번 크게
이렇게 팍 올랐던 적이 두 번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또 한 번. 그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 이후에 거의 2010년 이후로는 2010년 이후로 지금 12년 동안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두 번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이 있었다. 일단 이거 1998년에 올랐던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갔을 때였죠.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은 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였는데 나라가 뭐 사실상 망했다고 봐도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한국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 한국에서는 환율을 고정으로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고정 환율 제도. 지금의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환율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때부터 이제 환율을 이제 시장에 맡겨놓는 시장 환율 제도를 바꿨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도 이전까지는 환율을 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좀 비슷하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잡고 있었죠. 중국은 위에서 잡고 있는데 우리는 아래에서 잡고 있는 좀 반대로 잡고 있었어요. 자, 아래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환율을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중앙은행이 막 700원, 800원대에서 잡고 있었는데 시장이 내다보니까 우리 원화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1달러는 이제 1,100원 정도 되더라. 원화의 가치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정부가 잡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가치가 낮았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대한민국에 아주 큰 위기가 오니까 환율이 이때 1,800원, 1,700원까지 이렇게 오른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다가 외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의 위기가 감지되던 시기였죠. 미국의 자산 가치가 막 폭등하고 이럴 때,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폭발하게 되죠. 사실 이때부터 위기감은 점점 쌓여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위기야라고 하다가 이제 위기가 온다 하다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 딱 부도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달러는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위기가 터지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러를 사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관련 용어들을 몇 개 살펴봅시다. 매입률과 매도율. 은행 딜러가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매입률, 매도율은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매도율. 그래서 딜러는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매입할 때 조금 싸게 사서 매도할 때 좀 더 비싸게 파는 게 은행 딜러가 하는 역할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그 가격의 차이를,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스프레드는 쉽게 말하면 딜러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는 거래 비용 또는 위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매 거래보다 소매 거래에서 스프레드가 큰 이랬습니다. 도매 거래에서는 워낙 그 참가자들이 많으니까 스프레드가 커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딜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딜러의 숫자가 많으면 그럼 딜러들이 이익을 크게 먹기가 어렵죠. 딜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스프레드라는 것은 결국 딜러의 이익인데, 그 딜러의 이익은 딜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딜러들끼리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딜러가 이익을 많이 챙겨갈 수가 없어요. 스프레드가 커질 수가 없고, 도매 시장에서는 스프레드가 작을 수밖에 없고, 소매 거래에서는 딜러가 이제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딜러가 소매로 파는 거는 나 혼자 딜러니까 내가 이득을 좀 많이 보겠죠. 매입률과 매도율을 좀 크게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가 직접 환전한다. 그럼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죠. 은행 말고는 딴 데서 환전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꽤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은행 간 사이의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데서는, 도매 거래에서는 스프레드가 사실 굉장히 작죠. 자, 그 다음에 은행 간 환율과 대고객 환율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외환 거래는 은행끼리 하는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하고 고객하고 하는 거래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대고객 거래가 있고 은행 간 거래가 있다. 그래서 은행끼리 적용되는 환율을, 은행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이 은행 간 환율,
그리고 은행이 고객 상대로 정하는 환율이 이제 대고객 환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환율은 대고객 환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서 환전할 때 보면은 은행에서 뭐 달러를 사실 때 가격, 달러를 파실 때 가격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달러를 사실 때 가격이 매도율인 거예요. 매도는 판다는 뜻인데 왜 우리가 달러 살 때 매도율로 사요? 그게 아니라 은행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이 이걸로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행한테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은행 기준으로 은행이 파는 가격이 내가 사는 가격이에요. 그게 매도 가격. 내가 달러 파실 때 가격은 이제 매입률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나의 달러를 은행이 사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보면은 달러를 우리가 사야 될 때, 우리가 산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 매도라 그랬죠. 우리가 살 때는 엄청 비싸요. 막 1달러에 막 1200 얼마 이래요. 근데 우리가 팔 때, 우리가 판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 우리 달러를 사주는 거죠. 매입률. 엄청 싸요. 우리가 팔 때는 달러가 1달러에 1150원인데, 우리가 달러 살라 그러면 1200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크다. 우리가 은행 직접 가면.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환율 고시표.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인가 보네요. 그래서 미국 2008년 그 달러의 가치가 한참 낮았을 때죠. 리만 브러더스 터지기 직전에 리만 터지고 나서 이 1054원이었던 것은 리만 터지고 한 14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랬었죠.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살 때 팔 때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거죠. 살 때는 달러를 살 때는 1062원에 사야 되고 달러를 팔 때는 1026원에 팔아야 되고 이건 반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반대인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파는 거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현금을 살 때 1062원이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우리한테 현금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매도율, 매입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이라는 게 이제 가운데고 얘가 이제 가운데 있는 환율이 기준율.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면 그래서 기준율을 의미해요. 매매 기준율.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정해놓는 가운데 기준율이라는 거고 대신에 은행 입장에선 그 수수료 그 딜러의 스프레드를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 때는 비싸게, 살 때는 싸게. 그래서 이 차익을 남겨 먹는 게 스프레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율보다 좀 더 비싸게 팔고 기준율보다 좀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 남겨먹는 그게 이제 은행 딜러들이 돈 남겨먹는 방식이죠. 아무래도 현금을 직접 거래할 때보다는 송금을 하거나 받을 때 이때가 좀 더 스프레드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 같은 고객은 외환거래를 하는 고객은 최대한 스프레드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거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되도록이면 스프레드가 크면 손해가 더 크니까 스프레드가 크다는 건 은행 딜러가 먹는 이익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걔네한테 줘야 되는 이익이 많다라는 것은 나한테는 손해인 거니까 우리는 최대한 스프레드를 줄이는 방식으로 돈 거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다음에 환율의 종류. 자, 교차 환율. 자, 교차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삼국을 이야기할 텐데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1달러는 몇 원, 그러니까 달러랑 원화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본에서도 엔화와 달러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어쨌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나라 통화와 달러를 서로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계산할 때에는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거를 교차 환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만약에 한국에서 1달러가 12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1달러가 1200원인데 일본에서는 1달러가 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 이게 일본, 이게 한국이에요. 현재 상태. 한국에서는 1달러가 1200원, 일본에서는 1달러가 120엔 이렇다라면은 그러면 1엔은 몇 원이냐? 라고 할 때 그럼 1엔은 1200원 나누기 120엔 해서 1엔은 1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1달러는 1200원, 그리고 1달러는 120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1엔은 얼마? 몇 원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1달러가 1200원, 한국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일본에서는 1달러가 120엔에 거래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엔화를 사고 싶다면 원으로, 그러면 1엔은 몇 원인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1200원이 1달러가 1200원이었던 거고 120엔이 역시 1달러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로 나눠봐요.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얘 나누기 얘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그럼 숫자는 1200 나누기 120이 되는 거고, 숫자는. 그 다음에 분자에 여기는 원이 있었고, 원을 그리고 나누기 1달러 나누기 1달러, 얘네 둘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1달러에서 나누기 1달러였으니까 얘네 둘은 똑같이 분모 있는 거 없어지고 원 나누기 n이 되는 거죠. 단위는 원 나누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끼리 나눠서 1200 나누기 120 해서 1200 나누기 12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원 나누기 n을 해서 원 나누기 n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10원 per n이 되는 거죠. 1n에 10원이다 라는 계산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달러가 1200원이고 1달러가 120, 동시에 120엔이라면 1엔은 자동적으로 그냥 계산에 의해서 1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차 환율이다. 자, 이게 교차 환율이 항상 이렇게 1엔이 실제로 1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은 차익 거래라는 게 발생할 수 없는데, 만약에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외화가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형성된 환율하고 이 교차 환율하고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교차 환율로 계산하면은 1엔이 10원이어야 되는데 실제 시장에서 보니까 9원, 1엔이 9원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다르게 거래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익 거래라는 게 뭐냐? 나중에 차익 거래 다시 설명할 텐데, 아무런 위험 없이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이 되는 거죠.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은. 자,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 환율은 이렇게 우리가 각국의 통화가 달러화 대비 몇 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면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통화 사이의 환율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교차 환율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은 뭐냐면 명목 환율의 양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조정한 환율이라고 써있네요. 명목 환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게 다 명목 환율이에요. 1달러를 내가 팔 때 1200원 받을 수 있고, 내가 1달러 사고 싶으면 1200원 주고 사야 되고, 이런 거. 돈과 돈을 바꾸는 환율을 명목 환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실질 환율은 뭐냐? 명목 환율에서 외국 물가를 곱하고 우리나라 물가를 나누래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명목 환율이 1200원이에요. 1달러에 1200원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달러를 사려면은 1달러 사는데 1200원 내야 된다는 거죠. 1200원 줘야 1달러 살 수 있고, 돈과 돈 거래를 할 때 내가 달러를 팔 때 1200원 받고 1달러 팔 수 있고, 이게 명목 환율인데 돈과 돈의 거래예요. 물가가 한국에서 사과 한 개에 1200원이에요.
한국에서 사과 한 개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 근데 미국에서는 사과 한 개에 1달러예요. 자, 한국에서는 사과 한 개에 1,000원, 미국에서는 사과 한 개에 1달러. 자, 돈으로는 그 1달러는 1,200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돈으로 바꿀 때는. 근데 물가는 한국에서는 사과 한 개가 1,000원, 좀 싸고, 미국은 사과 한 개에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00원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한국보다 물가가 좀 비싼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사과 같은 건 미국이 전 쌀 때가 더 맞는 것 같긴 하던데. 만약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나라 명목 환율이 1,200원이 우리나라 돈이고 1달러가 미국 돈이잖아요. 명목 환율에서. 자, 실질 환율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1,200원이랑 지금 1달러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1,200원 나누기 1달러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분자에는 우리나라 돈이니까 우리나라 물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물가로 나누라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외국 물가를 곱하라는 건 뭐냐? 분모가 지금 아래쪽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 여기 분모에다가 외국 물가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내 물가를 나누고 여기에서 외국 물가를 나눠라 라는 게 실질 환율을 계산하는 방법. 왜? 분모에다가 나누니까 결국에는 곱하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쓴 거죠, 사실상. 자,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럼 한국에서 자, 개념을 이렇게 이해합시다. 개념을. 그러면 아까 1달러는 1,200원이라고 했는데, 돈으로 명목 환율에서 1달러는 1,2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200원으로 사과 몇 개 사 먹을 수 1,200원 사과 몇 개 사 먹을 수 있나? 1,200원 사과 몇 개 사 먹을 수 있나요? 사과 한 개에 1,000원이라 그랬죠? 난 돈이 1,000원, 1,200원 있는데 사과가 한 개에 개당 1,000원이래요.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이 1,200원 있는데 사과가 개당 1,000원이다? 그럼 난 사과를 1.2개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1,200원 가지고 한 개 사 먹으면 돈 200원 남잖아요. 200원어치 더 사 먹을 수 있죠. 0.2개 더. 자, 똑같이 1,200원은 미국에서 1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에서 1달러니까 1달러로 사과 몇 개 사 먹을 수 있나? 미국에서, 이거는 미국에서 1달러로 사과 몇 개 사 먹을 수 있나는 질문이고, 이거는 한국에서 1,200원으로 사과 몇 개 사 먹을 수 있나 질문이에요. 미국에서 나 돈 1달러 있어요 지금. 근데 사과가 한 개에 1달러로 했죠. 여기 한 개에 1달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달러 퍼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 나누기 1이니까 한 개 사 먹을 수 있죠. 사과가 한 개에 1달러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마침 돈이 1달러 있어요. 그럼 1달러 가지고 사과 한 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사과가 1달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실질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사과 개수 나누기 미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사과 개수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2개 사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미국에서는 한 개 사 먹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실질 환율은 1.2가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실질 환율을 퍼센트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많이 해요. 보통 그 인덱스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많이 해서 그냥 실질 환율은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라고 돼 있으면은 보통 거기다 100을 곱해서 120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이건 뭐다? 12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다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에서 한 개 사 먹을 수 있으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100개 사 먹을 수 있는 거를 한국에서는 120개 사 먹을 수 있다. 같은 돈으로. 그 얘기가 바로 실질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 높다는 거, 실질 환율 상승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실질 환율이 높다는 거 뭐예요? 지금 같은 상태가 실질 환율이 높은 거죠. 1.1이 기준이니까 1 기준으로 1.2면 더 높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질 환율이 더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국 내에 물가가 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더 물건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가격 경쟁력이 싸다는 거죠. 미국 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가면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더 싸게 팔린다는 거죠. 사과를 똑같이 사과 한 개가 한국에서 1,000원에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팔 때 1달러보다 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1달러는 1,2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원은 달러 개념으로 바꾸면 얘는 명목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0.83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0.83달러가 되는 거죠. 1,000원은. 왜냐면 1,200원이 1달러니까. 그럼 1,000원은 사실상 0.83달러라는 건데 미국에다 사과를 수출해요. 한국에서 1,000원에 팔리던 거니까 미국에서는 0.83달러에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거 1달러짜리 사 먹겠어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수출된 0.83달러짜리 사 먹겠어요? 똑같은 품질이라면 0.83달러짜리 사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 환율이 1보다 높다. 우리가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100보다 높다. 이렇게 120이다. 그러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실질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질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실질 환율이 높아질수록 좋은데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외국 물가 나누기 국내 물가니까 명목 환율이 높아지면 실질 환율도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들은 보통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외국에서 우리나라 내 제품이 싸게 팔려서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중국이 노리는 게 그거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주장은 중국에서 환율을 자꾸 높은 환율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싸게 잘 팔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효 환율 보겠습니다. 실효 환율은 개념은 좀 계산하는 거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개념만 이해합시다. 계산까지 하지 말고 교역량을 가중치로 해서 다양한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환율들을 가중 기하 평균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교차 환율, 실질 환율은 뭐냐면은 1달러가 얼마예요. 달러에 대해서 얼마, 뭐 미국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하나의 국가를 상대로 우리 거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사이를 놓고 보는 게 지금까지 환율 개념이었다면 실효 환율은 통화를 여러 개 넣자는 거예요. 달러만 1달러가 얼마 이것만 보지 말고 1유로도 얼마인지, 1엔이 얼마인지, 1위안이 얼마인지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역을 미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니까.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도 무역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중국하고도 무역을 많이 하고 일본하고도 무역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중국하고의 환율, 일본과의 환율도 중요한데 우리는 미국과의 환율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환율을 평균 내서 보자라는 개념이 실효 환율이에요. 근데 그 평균 낼 때 계산을 하는 방식이 가중 기하 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배우지 맙시다. 우리 개념만 알고 넘어가요. 알고 싶은 학생들은 이거 다 구글 같은 데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알고 싶은 학생들은 따로 찾아서 공부하시고 우리는 그냥 개념만 알자. 그래서 실효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환율들, 지금까지 배웠던 환율들은 달러에 대해서 얼마인지만 보는 거였는데 그거는 달러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아예 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실효 환율은 여러 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자라는 게 실효 환율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 무역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특정 통화, 즉 달러를 의미하죠. 달러에 대한 환율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환율을 평균 내서 보자라는 게 이제 실효 환율이 되겠습니다. 개념만 이 정도로 알고 우리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외환 포지션. 자, 일단 외환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 외환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차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외환에 대한 자산은 뭐냐? 내가 받을 달러.
외환에 대한 부채는 뭐냐? 내가 갚아야 될 부채, 갚아야 될 달러. 이게 외환의 자산, 외환에 대한 자산과 부채죠. 뭐 이런 거죠. 내가 수입하는 사람이면 외환에 대한 부채가 많을 것이고, 수출하는 사람이면 외환에 대한 자산이 많겠죠. 어떤 물건을 수출했어요. 외상으로.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될 외상값을 달러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외환에 대한 자산. 혹은 내가 달러를 손에 들고 있다? 그것도 자산이죠. 현금도 자산이니까요. 근데 내가 수입하는 사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리익스프레스 쓰나요? 중국 학생들? 쓸 필요가 없나?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사요, 물건을. 중국에서 뭘 사. 그럼 그거 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달러가 됐든 아니면 뭐 중국 돈으로 됐든 외환이 어쨌든 지출되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채가 발생하는 거고. 자, 그래서 외환에 대한 자산과 부채 차이를 외환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환 위험 관리 또는 외환 매매 손익 산출, 외화 자금이 부족한지 아니면 지금 남아도는지를 이제 조정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외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균형 포지션, 이제 스퀘어 포지션 또는 플랫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외화 표시 자산과 부채 크기가 같은 경우에 우리는 플랫 포지션이라고 한다. 스퀘어 포지션. 우리가 보통 롱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외화 표시 자산이 많은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은 롱 포지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숏 포지션이라고 불러요. 롱 포지션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달러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달러가 많으면은 롱 포지션이에요. 근데 달러가 많은데 환율이 상승한다? 내가 돈 1달러 가지고 있어요. 1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1300원으로 올라요, 환율이. 그럼 나한테 이득이죠. 1200원짜리가 1300원 됐으니까. 자, 부채. 내가 이제 갚아야 될 달러가 많은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달러는 없는데 내가 갚아야 될 달러만 있는 경우에.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손실이죠. 내가 1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1200원이었던 게 1300원 돼버리면 100원 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인 거죠. 그래서 환율 포지션을 내가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손익이 발생되지 않게 위험 관리를 하고 싶다면 균형 포지션으로 외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면 내가 롱으로 가거나 숏으로 가면 환율이 예를 들어서 롱일 때는 상승하면 좋겠지만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환율이라는 게 항상 상승하지 않잖아요. 오를 확률 절반, 내려갈 확률 절반인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나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익도 싫고 손실도 싫고 그냥 위험이 싫어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 환율이 어떻게 요동쳐도 나는 나의 그 이익과 손익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균형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환 거래 형태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자, 일단 외환 거래 형태, 현물한 거래, 이거는 결제일에 따른 분류인데 뭔 소리냐면은 외환 거래를 실질적인 거래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현물한 거래, 선물한 거래, 수합 거래가 있는데 현물한 거래는 지금 당장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1달러에 1200원이라면 내가 1달러 팔게 1200원 주세요. 그게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틀까지는 우리가 현물환으로 분류해요. 자, 1달러 1200원입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거나 하면은 은행이 문 닫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틀까지는 봐줍니다. 요즘은 이틀까지 보통 안 걸리는데 보통 뭐 1초 만에 거래가 다 끝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틀까지는 현물환으로 분류해요. 어쨌든 자, 오늘 우리 1달러 1200원 거래합시다. 아니면 우리 내일 거래할 건데 우리 1달러 1200원 하고 내일 거래합시다. 이 정도. 이런 건 다 현물환 거래다. 당일물은 해당 날짜, 이길물은 뭐 하루 뒤에, 일일물은 이틀 뒤를 의미하는 거겠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로서 변동성과 유동성이 크다.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오늘 현물 거래의 가격하고 환율하고 내일 현물 거래 환율하고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난다.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내가 현물한 거래를 원하면 그 거래는 아주 쉽게 잘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달러 사고 싶다? 달러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현물한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이제 현물 환율. 자, 그러면 이제 현물과 대조되는 개념이 선물환 거래인 거죠. 현물의 반대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현물은 지금 당장 내가 자 1달러 줄게 1,200원 주세요 이렇게 바로 받아오는 게 현물한 거래라면 선물환 거래는 자 우리 가격만 지금 미리 맞춰놓고 그 가격을 선물 환율이라고 불러요. forward rate라고 부르는데 가격은 미리 정해놓고 거래는 한 달 뒤에 합시다. 혹은 거래는 1년 뒤에 합시다. 6개월 뒤에 합시다. 이렇게 거래는 나중에 일어나는 거를 선물환 거래라고 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선물한 거래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현물한 거래가 더 많지만 선물한 거래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한 거래는 그러니까 가격만 미리 맞춰. 우리 1달러에 1,200원으로 거래할 건데 그거를 지금 하지 말고 한 달 뒤에 거래합시다. 내가 한 달 뒤에 1달러 줄게 1,2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속만 해놓는 거예요. 선물한 거래라는 것은. 가격만 미리 정해놓는 거죠. 1달러에 1,200원. 가격 정해놓고 대신에 거래는 한 달 뒤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건 약속이니까. 이거는 옵션과는 달라요. 포워드는. 그래서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옵션처럼 옵션을 행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선물은 무조건 거래를 약속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수합거래는 수합거래 아까 제일 많았죠. 결제일과 거래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거래가 동시에 행해지는 거래 이랬는데 일반적으로는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혹은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물로 달러를 사고 선물로 달러를 파는 혹은 현물로 달러를 팔고 선물로 달러를 사는 뭐 이런 식의 거래가 수합거래가 많고 뭐 선물과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6개월 뒤 선물로 달러를 사고 1년 뒤 선물로 달러를 팔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선물 대 선물로. 아니면 현물 대 현물로 하는 경우도 뭐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현물로 달러 살 테니 선물로 달러 팔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두 개의 거래를 동시에 하면 그걸 수합거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물한 거래, 선물한 거래가 한 번에 일어났다 그럼 그거를 얘네들로 따로 잡지 않고 수합거래로 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거래의 규모가 현물한, 선물한, 수합 거래가 있는데 수합 거래가 제일 많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현물한이 많고 선물한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현물보다는 적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외환거래 형태를 이번에는 거래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오늘 다 끝낼 수 있겠는데 잘하면? 너무 많구나. 자, 외환거래 형태 이번에는 거래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자, 이 네 가지 다 중요한데 자, 실수요 거래 수출입이나 외화 표시 금융자산의 매매에 따라 외환을 수취하거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한 외환거래. 말은 뭐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래가 실수요 거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 여행 간다. 그럼 중국에 여행 가려면 중국 돈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해서 환전하는 거. 중국의 위안화를 사는 거. 그런 게 실수요 거래죠. 내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여행 간다는 건 여행 가서 돈 쓰겠다는 거니까 수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수입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형태. 혹은 내가 어떤 물건을 중국에 내다 팔았어요. 수출했으니까 위안화로 내가 돈을 받았겠죠. 그 위안화는 한국에선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원화로 환전해야 돼요. 내가 그럼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를 실수요 거래라고 부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외환 거래겠죠. 자, 하지만
외환 거래의 형태가 반드시 실수요 거래만 있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종류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차익 거래. 영어로는 알비트라지라고 부르는데 이 알비트라지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차익 거래를 영어로 알비트라지라고 부릅니다. 재정 거래라고도 하며 거래 과정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아무런 위험이 없음. 차익 거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공짜로 돈 버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공짜로 돈을 번다. 뭔 소리 공짜로 돈을 번다는 게? 공짜가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위험 없이라는 게 공짜로라는 뜻이에요. 아무 위험 없이 돈을 버는, 그냥 내가 돈만 싹 벌어올 수 있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차익 거래와 이자 차익 거래가 있는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환차익 거래는 쉽게 말하면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익 거래를 환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단순히 환율을 비교해봤더니 저쪽에서 거래되는 환율하고 이쪽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달라. 저기서 사와서 여기서 팔면은 싹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래를 환차익 거래라고 부르고, 이자 차익 거래는 이제 시간까지 따지는 거예요. 이자율하고 환율과 선물 환율까지 다 고려했을 때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형태를 이자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자, 현물환과 선물환 사이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현물은 내가 지금 당장 1달러 1200원 바꾸는 게 현물이고, 선물은 1년 뒤에 1달러 뭐 1300원으로 바꾸는 그게 선물 거래잖아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사이에는 1년이라는 시간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메꿔주는 게 바로 이자 거래잖아요. 내가 돈 1000원을 지금 은행에 저금하면 1년 뒤에 1100원으로 나오는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이자율과 선물 환율, 현물 환율 다 고려해 봤더니 차익 거래 기회가 있더라. 그럼 그게 거기서도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자 차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자 차익 거래도 어렵진 않지만 그냥 우리는 환차익 거래 예만 한번 볼게요. 다음 넘어가서 차익 거래 예를 우리는 환차익 예만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직접 차익, 간접 차익인데 뭐 외환 시장이 두 개 있어요. 도쿄에도 외환 시장이 있고 뉴욕에도 외환 시장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칩시다. 이런 일은 실제로 거의 없어요. 도쿄에서 1달러에 120엔에 거래되고 있는데 뉴욕에서는 1달러가 115엔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흔치 드물어요. 그리고 발생한다면은 아주 잠깐 발생해요. 한 1초. 1초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1초 정도 발생해. 아주 이건 초 단위를 다투는 싸움이에요. 차익 거래는 한 1초 발생해. 이런 괴리가 이게 여기서는 1달러에 120엔인데 뉴욕에서는 1달러에 115엔 이런 정도의 환율 차이가 1분 지속된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1분, 5분 이렇게 지속되는 일은 없고,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한다면 1초 만에 바로 끝납니다. 1초 만에 바로 정리가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내 눈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뉴욕 시장에서 115엔을 주고 1달러 받아와요. 115엔 팔고 1달러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쿄에 가서 그 1달러로 120엔을 사와요. 그러면 나는 아까 115엔 팔고 나한테 115엔이 있었는데 115엔 팔고 1달러 받아왔는데 1달러 주고 120엔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115엔을 주고 120엔 그 5엔을 그냥 남겨 먹은 거잖아요. 115엔 주고 120엔으로 받아왔으니까.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일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그건 당연한 것이, 생각해보세요. 1달러에 120엔인데 여기서 1달러가 125엔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달러가 비싼 거잖아요. 지금 달러가 비싼 상태죠. 1달러 120엔이니까 여기는 115, 여기는 달러가 싼 거고. 자, 여기는 달러가 비싸요. 달러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달러를 사겠어요, 팔겠어요? 여러분, 비싸면 사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주식이 올랐을 때 팔아요, 내렸을 때 팔아요? 올랐을 때 팔죠. 비쌀 때 팔고 싶죠. 여기 달러가 비싸니까 팔고 싶을 거예요.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달러를 팔 거고, 아까 우리도 팔았잖아요. 1달러를 120엔으로 팔았죠. 1달러 팔고 120엔 받아왔으니까. 자, 여기 뉴욕 시장, 여기서는 달러가 좀 싸요. 115엔이니까.
그럼 사람들은 다 달러를 살려고 그러겠죠. 싸니까 사야죠. 우리도 샀죠. 115엔 주고 달러 1달러 샀잖아요. 이런 짓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여기 1달러가 120엔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러를 사람들이 다 팔아. 달러를 팔면 사람들이 팔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하락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할 때 생각해보세요. 주식할 때 다 팔다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일단은 120엔이었지만 사람들이 다 달러를 팔 테니까 119, 118, 117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달러를 다 사요. 자꾸 사람들이 산다는 건 수요가 몰린다는 건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15엔에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요. 116, 117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달러가 120엔인데 여기서 1달러가 115엔 이런 경우는 아주 간혹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기회가 발생하자마자 사람들은 차익거래 가서 다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115엔에 사서 120엔에 파는 그래가지고 115엔을 팔고 120엔으로 받아오는 그래서 5엔을 공짜로 챙기는 그런 차익거래를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120엔은 가격이 떨어져서 118, 117 떨어지고 얘는 116, 117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 균형이 이루어진다. 차익거래 기회는 아주 잠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발생하면 어차피 사람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그 이익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을 먹으면서 시장은 다시 그 균형을 찾아간다. 그래서 시장이 균형이 유지되는 이유는 차익거래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항상 차익거래 하고 싶어요. 왜? 이거는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공짜로 돈을 받을 그 이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래거든요. 하지만 차익거래를 하고 나면 시장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간다.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날 때 차익거래의 기회가 발생하고 차익거래를 먹으면 시장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삼각차익. 얘는 직접 차익보다는 약간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외환시장에서 세 개의 통화 사이의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인데 그리고 1달러가 100엔인데 100엔은 950원이래요. 자, 이렇게 세 개 사이의 환율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1달러가 100원이고 일본에서 1달러가 100엔인데 또 한국과 일본 중간에 어디 부산에서 100엔이 950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럼 950원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950원을 100엔으로 바꿔. 여기 100엔이 950원이라며. 그럼 950원을 100엔으로 바꿔. 그 다음에 100엔이 1달러라며. 그러니까 100엔을 다시 1달러로 바꿔요. 근데 여기 1달러 다시 1000원이라며. 그러니까 다시 1달러로 1000원으로 바꾸면 그럼 처음에 나 950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원이 됐네? 그럼 나 50원 돈 벌었잖아. 아무런 위험 없이 50원의 돈을 그냥 거래 3번 만에 돈을 50원 벌었어요. 이게 바로 삼각 차익. 자, 이런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교차 환율과 실제 환율이 같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 교차 환율 어디였어? 자, 교차 환율 뭐냐면 1달러가 1200원이고 1달러가 120엔이면 1엔은 무조건 10원이어야 된다. 1200 나누기 120이어야 되니까 10원이어야 된다라는 게 교차 환율이었어요. 그런데 교차 환율하고 실제 거래되는 환율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삼각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경우죠. 자, 그게 바로 이 경우예요. 자, 1달러가 1000원이고, 자, 봅시다. $1가 1000원이고, 그리고 1달러가 100엔이면, 그러면 교차 환율은 얼마여야 되느냐? 그러면 1N은 10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1000원 나누기 100엔이니까.
1n은 10원이어야 돼요. 교차 환율은 1000 나누기 100을 해가지고 1n은 무조건 10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1n이 950원 이란 얘기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지금 1n이 9.5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100엔이 950원이다라는 얘기는 1n이 9.5원이라는 거죠. 얘랑 지금 다른 거잖아요. 교차 환율은 1n이 10원이어야 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렇게 차익 거래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차익 거래의 기회도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사람들이 이 50원 먹으려고 다 달라들 거예요. 그럼 그러는 와중에 이 환율들이 다 균형을 다 찾아가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라는 것은 기회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존재하긴 해요. 존재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 차익 거래의 기회만을 노리는 그 승냥이들이 차익 거래의 기회를 만을 노리고 있는 그 늑대 같은 사람들이 얼른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다 찾아먹기 때문에 차익 거래의 기회는 바로 소멸이 된다, 없어진다. 그리고 시장은 균형으로 돌아간다. 시장이 균형으로 가다가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 사람들 그거 얼른 찾아먹어요. 그거 얼른 다 이익 빼먹고 다시 시장 균형으로 돌아가고. 또 기회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들 그거 찾아먹어요. 다시 얼른 균형으로 돌아가고. 그게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는, 시장이 균형 유지한다는 게 뭐다? 교차 환율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같아지게 되는 것을 균형이라고 할 텐데 그 균형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기회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거 다 뜯어 먹어가지고 실제 거래되는 시장 환율을 다시 10원으로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래를 차익 거래. 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차익 거래 할 수가 없어요. 뭐 차익 거래 기회를 볼 수도 없고 워낙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아까 봤던 매도율, 매입률 이런 게 다 달랐죠. 달러를 살 때 팔 때 가격이 달랐잖아요. 우린 절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은행 가면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거래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 할 수 없고 매매 기준율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외환 딜러들만 찾아먹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차익 거래라는 건. 자, 그 다음에 해증 거래. 해증 거래도 매우 중요한 거래 중에 하나인데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가 해증 거래. 해증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해증이 뭐냐면 위험 제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험을 없애는 거를 해증이라고 불러요. 위험을 관리한다 혹은 위험을 해지한다. 그럼 위험이라는 게 뭐냐?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나의 이득이 같이 오르고 내리는 거. 환율이 오르면 나한테 이득되고 환율이 떨어지면 나한테 손해되고 이럴 때 나는 환율 변동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득도 손해도 싫으니까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하는 게 해증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면 환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율의 변동이 나한테 위험을 끼쳐. 위험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위험이에요. 뭔 소리냐?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를 환위험이라고 해요. 아, 그럼 이득되면 좋은 거고 손실되면 나쁜 거면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험도 싫고 이익도 싫고 손실도 싫은 거예요. 둘 다 싫고 그냥 나는 그냥 평타만 쭉 유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래가 해증 거래다. 그러니까 외환 변동에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를 수출해서 1달러씩 매번 버는 사람이에요. 1달러를 버는 사람인데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면 1200원을 벌고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면 1300원 버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1300원 벌고 환율이 떨어지면 1200원 벌고 그래서 어떤 달은 1200원 벌고 어떤 달은 1300원 벌고 이렇게 버는 돈이 달라요. 물론 1300원 벌 땐 기분 좋고 1200원 벌 땐 기분이 안 좋겠죠. 나는 그런 거 싫고 그냥 1250원으로 쭉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하는 거래가 해증 거래다. 환율이 1300으로 오르든 뭐 1200으로 떨어지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냥 가운데로 쭉 1250원으로 쭉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하는 거래가 해증 거래. 자, 그러면 롱 혹은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 거래를 통해서 스퀘어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를
하면 그게 일반적인 해증 거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증 거래는 그렇게 해요. 자, 뭔 소리냐? 내가 한 달 뒤에 1달러를 받을 일이 있어요. 한 달 뒤에 1달러를 받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 되면, 그때 가서 1,300원 되면 나는 그거를 이제 돈을 환전했을 때 1,300원을 버는 셈이 되는 거고, 환율이 만약 1,2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1,200원 버는 거죠. 자, 내가 1달러 수출, 한 달 뒤에 1달러를 수출해요. 1달러어치 1달러어치의 쌀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1달러를 한 달 뒤에 1달러를 벌게 되는 거죠. 1달러 벌게 됐어요. 자, 한 달 뒤 환율이 1,300원 이라면 나는 1,300원을 벌게 되는 거고, 한 달 뒤 환율이 1,200원이라면 나는 1,200원을 벌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환유형이에요. 나는 달러를 버는데 나는 달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나는 어차피 원화 가지고 써야 돼요. 어디 편의점 가도 달러 안 받아주니까. 한 달 뒤에 내가 1달러치 쌀 수출할 거를 미리 알고 있어요. 한 달 뒤에 1달러 수출할 거다. 1달러 나한테 생길 게 확실한데 그 1달러 가지고 환율이 오르면 나는 1,400 벌고 환율이 내려가면 1,200원 벌어요. 근데 나는 이거 둘 다 싫다. 나는 둘 다 싫고 그냥 미리 선물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선물 환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50원 퍼 달러예요. 내가 선물 거래를 하려고 봤더니 한 달 뒤에 나는 지금 계약을 맺어 놓으면 한 달 뒤에 1달러를 1250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선물환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지금 1달러를 나중에 받게 되는 롱 포지션이잖아요. 나한테는 지금 1달러 받을 돈이 있는 거죠. 미래에 외화 자산이 있어요. 롱 포지션이에요. 그럼 나는 선물로 숏 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반대 거래하는 거예요. 선물을 파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뒤에 1달러를 팔겠다라는 계약을 누군가가 맺는 거예요. 나 한 달 뒤에 1달러 1250원에 팔게 라고 해서 선물을 매도합니다. 달러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1달러 팔 테니까 1250원 줘. 대신에 그거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거래할 거야. 내가 한 달 뒤에 1달러 나한테 생길 건데 그거를 1250원에 너한테 팔게. 그럼 둘이 약속 맺어놓고 한 달 뒤에 그렇게 거래하는 거죠. 그럼 나는 한 달 뒤에 환율이 1,300원이 되든 1,200원이 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난 미리 약속해놨으니까. 1,250원 받기로 해놨으니까. 그럼 환율이 오르건 내리건 관계없이 나는 1,250원을 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해증 거래다라는 거예요. 아, 해증 거래 얘가 여기도 있겠구나. 자, 수입업자가 3개월 뒤에 100만 달러의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내가 100만 달러를 줘야 된대요. 그럼 나는 숏 포지션이죠. 지금 내가 외화 부채가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럼 숏 포지션이다? 그러면 나는 숏 포지션이면 환율이 올라갈 때 나한테 그 손실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죠? 여기 포지션 어딨지? 숏 포지션이면 환율이 올라갈 때 손실이 발생해요. 당연히. 그러면 나는 지금 100만 달러 숏 포지션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손실이에요.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나한테 이득이지만 나는 이득도 싫고 손실도 싫다. 반듯하게 가고 싶다. 환율 변동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미리 내가 선물환을 매입해. 롱 포지션 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차피 지금 현재 숏 포지션이다. 그럼 선물환을 매입해서 롱 포지션으로 가가지고 스퀘어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환 포지션을 균형 포지션으로 만드는 거죠. 나한테 부채가 있다 그러면 자산을 사고, 나한테 자산이 있다 그러면 부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크기를 맞춰요. 내가 롱이다 그러면은 부채를 사서
균형으로 맞추고, 내가 숏이다 그러면은 그 외환을 사서 또 스퀘어로 만들고 균형 포지션을 만들고, 이렇게 균형 포지션으로 일부러 맞추는 거래를 해칭 거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나의 포지션이 매입 초과도 싫고 매도 초과도 싫어요. 나의 포지션이 롱도 싫고 숏도 싫어요. 왜? 롱이면 환율이 상승할 땐 이득이지만 반대로 환율 떨어지면 손실이니까. 숏이면 환율이 떨어지면 이득이지만 올라가면 손실이니까. 나는 이득도 싫고 손실도 싫어요. 왜? 그냥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재산이 변동 없이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나는 그러면 포지션을 균형 포지션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럼 내 포지션 롱이면은 반대 거래에서 숏을 해서 균형으로 맞추고, 내 포지션이 숏이면은 롱을 해서 포지션 맞추는 거래를 해칭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수출하면 가만히 있으면 롱이죠. 나는 돈 받을 일만 있으니까. 그럼 수출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자꾸 팔아요. 선물을 팔아서 균형으로 맞추고, 수입하는 사람들, 아까 그 우리 예에서 수입하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해칭 거래. 이 수입하는 사람 자기가 이미 숏이에요. 그러니까 선물한 매입을 해. 롱을 해서 숏을 상쇄하는 롱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래를 하는 거를 해칭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해칭 거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래가 해칭 거래예요. 자, 그러면 해칭 거래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투기 거래예요. Speculative Transaction인데, 투기 거래는 해칭 거래의 반대예요. 뭐냐, 투기 거래는 나는 위험을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롱으로 가겠다, 숏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일부러 가고 숏으로 가느냐 그러면 위험을 택하는 게 뭐가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자, 롱으로 가면 환율 상승 시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손해지만 나는 환율이 오를 거라고 확신이 있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이익되는 이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물론 내 믿음이 틀릴 수도 있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환율이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박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을 투기 목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윤이 예상될 때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는 거래.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은 롱 포지션.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숏 포지션 가는 거. 그런 거를 투기 거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상이 맞으면 이윤을 취하지만 틀리면 손실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예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윤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해칭 거래는 좋은 거고 투기 거래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꼭 그렇다고만은 저는 보지 않고 투기 거래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투기 거래가 없으면 해칭 거래 대응하는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거래라는 걸 하기 싫은데 억지로 거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래라는 건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모든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게 거래인데, 참여자가 많아야지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지.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달러를 지금 나한테 내 수중에 이제 100달러가 있는데 100달러가 한국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 돈을 원화로 바꿔야지만 이마트에서도 받아주고 어디 식당에서도 받아주고 편의점에서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100달러로 들고 있으면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실수요 거래겠죠. 예를 들어서 내 100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하겠죠. 아무도 내 100달러를 원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자, 세상에 투기 거래가 없다면, 이런 세 가지 거래만 있다면 거래하는 참가자가 얼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투기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해칭 거래를 내가 하고 싶어요. 해칭 거래만 하겠다? 그럼 나의 상대자를 찾아야 되는데, 나의 상대자를 해칭, 차익 거래는 거의 없고, 해칭 거래 그 상대방을 나랑 반대 해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면 실수요 거래, 이런 사람 찾아야 되는데 얼마 없어요. 사람을 찾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기 거래가 그 거래를 받아주는 때가 많아요. 즉 투기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칭 거래도 가능하고 실수요 거래도 가능하다.
투기 거래라는 게 없다면, 이만큼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면 이거 세 개만 가지고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머지 세 개를 다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거래가 없다면 해증 거래 대응하는 거래가 발생하기가 어렵다. 얘도 상대방을 찾아야 거래를 하는데 얘 상대방이 찾기가 어렵다. 해증 거래끼리만 찾으면. 투기 거래를 찾으면 쉬워요. 얘네 많으니까. 그래서 투기 거래들이 해증 거래를 많이 받아준다. 그래서 투기 거래는 외환 거래를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우리가 투기라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라 투기가 없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투기가 안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는 이제 불법 투기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주가 조작이 이제 관련된다든지 그런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위험을 감수하는 투기,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그런 투기 거래라면은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기 거래 예를 여기 한번 볼까요? 투기 거래의 예. 외환 시장에서 1년 선물이 1달러당 1,200원인데 어떤 투자자가 1년 뒤에 환율이 1,150원일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해요. 1년 뒤에 환율이 분명 1달러에 1,150원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보니까 1,200원이래. 그럼 나는 그 선물한 매도를 하는 거죠. 내가 1달러 팔고 1,200원을 받는. 내가 어떤 사람 그 투기 상대자를 찾아서, 거래할 사람 찾아서, 그러니까 1달러를 파는 거죠. 1,200원을 받고. 그러면 자, 1년이 이제 지나요. 나는 이건 선물 계약은 약속만 한 거니까 지금 돈이 오가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약속만 해놓은 거예요. 1년 뒤에 1,200원에 1달러를 팔기로. 자, 근데 1년 지났어요. 시장에서 환율이 진짜 내 예상대로 딱 1,150원이네? 그럼 시장에 가서 1달러 1,150원 주고 1달러 사와요. 1,150원 내서 은행에서 1달러 돈 받아온 다음에 이거 선물 계약 이거 하면 되죠. 1달러 주고 1,200원 받아오면 나는 은행에 1,150원 주고 1달러 받아왔는데, 근데 그 1달러 가지고 1,200원으로 받아왔으니까 50원 이득인 거죠. 내 예상이 이렇게 맞으면 1년 뒤에 환율이 1,150원으로 딱 된다면 나는 50원 이익을 얻지만, 만약에 환율이 뭐 1,400원이 됐다. 그럼 나 손해되는 거죠. 환율이 1,300원이다? 그러면은 1,300원 주고 1달러 받아온 다음에 1달러 주고 1,200원으로 받아야 되니까 100원 손해보는 거죠. 내 예상이 틀리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투기 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단 뒤에 환율 제도에 대한 거는 또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환율 제도부터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따로 제가 뭐 아직까지 별다른 공지사항은 없는데, 공지사항이 있으면은 그 따로 공지사항에 쓸게요. 일단 우리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중간고사 때까지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할게요.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는. 자, 일단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7주차 수업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